차정원은 이름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다. 차수하였던 과거는 아버지 차기범의 살인 누명을 둘러싼 낙인과 함께 숨어 있었고, 차정원이라는 현재는 건양그룹의 예비 며느리라는 반짝이는 호칭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호칭은 보호막이 아니라 타깃이었다. 공난숙이 내민 호의가 사실은 족쇄였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공난숙은 늘 숫자와 관계로 사람을 묶었다. 학교, 생활비, 직장, 심지어 약혼까지. 덕분에 차정원은 사랑과 계산이 같은 언어일 수 있음을, 그리고 같은 언어일 때 더 잔인해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주하늘의 고백은 그 잔인함의 구조를 통째로 드러내는 열쇠였다. 주하늘 역시 공난숙이 설계한 가족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고. 행복한 사진 속 네모난 틀이 모두 사업계획서의 그래프와 맞물려 있었다고 주하늘은 담담하게 말했다. 담담함은 오래된 분노가 나는 태도였다. 차정원은 그 태도에서 오래된 언어를 들었다. 의심, 후회, 자책, 그리고 준비. 주하늘이 증거라고 불렀던 USB는 준비의 크기를 말해주었다. 15년치 장부, 유령회사 거래, 투자자 명단, 횡령 경로. 하지만 차정원은 목록보다 손의 떨림을 먼저 보았다. 주하늘의 손이 떨린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였고, 그 인간은 아직 무너질 곳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진세훈에 대한 마음은 그 남은 곳 중 하나였다. 진세훈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험했고, 그래서 소중했다. 차정원은 진세훈 곁에서 오랫동안 괜찮다는 말을 연습했다. 파혼 얘기가 집안에서 맴돌던 밤에도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게요라고 말했고, 투자 실패로 계열사 자금이 막혔다는 소식이 돌던 오후에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버티면 돼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께라는 단어는 언제나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왔다. 진세훈의 학창시절 연인이자 현 부회장. 한혜라가 이혼의 상처를 간직한 채 다시 건양그룹 이사회 중심으로 복귀했을 때였다. 한혜라는 빈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귀환했다. 정리 대상에는 소문, 계약, 사람, 심지어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무렵 건양그룹의 투자 자회사 더크라운은 오랜 유치와 외부 신뢰도를 내세워 대규모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도시재생, 문화복합, 친환경. 단어는 깨끗했고 수치는 아름다웠다. 아름다움은 주가를 잠깐 떠받쳤고, 떠받친 주가는 곧 추락했다. 실체 없는 매출과 당겨 쓴 계약 보너스가 드러난 것이다. 경영진은 외부 탓을 했다. 금리, 규제, 환율. 그러나 외부 요인은 내부 핑계가 되기 쉽다. 내부에서 가장 간편한 희생양으로 떠오른 건 당연히 외부자였다. 주영채 자리를 빼앗아 앉은 사기꾼이라는 익명의 제보가 포털 메인을 도배하던 밤, 차정원은 자신의 이름이 다시 과거와 연결되는 소리를 들었다. 살인범의 딸. 누명과 사실, 그 사이의 얇은 경계가 댓글에서, 문자에서, 이사회 속기록에서 하나씩 무너졌다. 공난숙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다. 일주일만 더 버텨. 진짜 딸을 데려오면 내 고민은 끝난다. 공난숙의 말은 해결책을 가장한 압박이었다. 차정원은 이해했다. 공난숙이 원하는 건 시간 벌기였고, 시간 벌기의 대가로 내걸린 건 차정원의 존엄이었다. 주하늘은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끝내자. 주하늘은 검찰과 기자, 금융감독 라인에 동시에 좌표를 찍어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좌표는 방향이지 보증이 아니었다. 보증은 언제나 사람의 선택에서 나온다. 차정원은 선택의 방식으로 확인을 택했다. USB에 담긴 숫자들이 실제와 맞는지, 서류의 도장이 진짜인지, 이름으로 기록된 투자자들이 살아있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지. 확인은 고되었지만 해방에 가까운 노동이었다. 확인은 사람을 주체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는 사이 집안의 균열은 더 넓어졌다. 진세훈은 파혼 압박을 받았다. 압박의 이유는 명분을 가장한 이해관계였다. 건양그룹의 차기 합병 대상이 더 크라운이었고, 더 크라운을 지키려면 이미지를 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논리의 끝에는 한혜라가 있었다. 한혜라는 내가 그룹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이혼의 상처를 자신의 명함처럼 내밀었다. 상처는 면죄부가 아니었지만 면죄부처럼 소비되기 쉬웠다. 이사회는 회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은근히 돌렸다. 건강은 주가의 온도와 묘하게 닮은 곡선을 그렸다. 위급설이 돌자 내부 사람들은 먼저 거리를 재기 시작했다. 누구와 가까워야 안전한지,
누구와 멀어야 살아남는지. 그때 일은 터졌다. 더 크라운의 비밀 계정이 외부 해킹으로 털렸다는 공지가 떴다. 공지는 사실이기도 했고 거짓이기도 했다. 해킹 시도는 있었으나 유출된 건 주하늘이 미리 가려놓은 유출을 위한 파일이었다. 주하늘은 오래전부터 공난숙이 남의 죄를 덮기 위해 불을 지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불씨를 남겨두었다. 불씨에 기름을 붓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분노한 투자자 몇 명이 단체 소송을 준비했고 몇몇 언론은 가족 경영의 민낯이라는 문구를 제목에 올렸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집안이었다. 진태석 회장은 신장질환으로 입원했고 병실에는 비밀이 가장 먼저 모였다. 한혜라는 병실을 드나들며 충성의 표정을 점검했고 진세우는 전화기를 멀리 둔 채 가족과 약혼자 사이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삼켰다. 밤이 깊던 날 차정원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통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젊었고 다급했다. 언니, 저 주유진이에요. 차정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주유진이라는 이름은 주하늘이 말해준 오래된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이었다. 목소리는 이어서 말했다. 하늘 오빠한테 연락하면 안 돼요. 오빠가 위험해요. 공난숙이 오빠를 지우려고 해요. 지운다는 동사는 섬뜩하게 명확했다. 차정원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했다. 주하늘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었고 웃음 뒤로 짧게 숨을 골랐다. 정원아, 오늘 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에게도 문 열어주지 마. 부탁은 경고였고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새벽 2시 차정원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택배기사라고 했다.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다. 조용함은 때로 폭력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걸 차정원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 차량이 도착하기 직전 어둠 속 발소리가 멀어졌다. 다음 날 오전 공난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짓 신분으로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재산을 노린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문장마다 서류가 흔들렸고 흔들릴수록 근거 없는 확신이 짙어졌다. 확신은 관중에게 면역처럼 퍼졌다. 그러나 면역은 준비된 항원 앞에서만 의미가 있다. 주하늘이 준비한 항원은 금융감독 내부에 통보였다. 더 크라운 자금 세탁 혐의로 전격조사. 조사팀이 회사 서버를 봉인한 시간과 포털 메인에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간 시간이 겹쳤다. 겹침은 우연 같았으나 우연을 가장한 기획이었다. 공난숙은 당황하지 않는 법을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는 표정을 오래 유지하는 법은 몰랐다. 그녀의 표정에서 서류가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 오래된 말버릇이 튀어나왔다. 다 정리해. 지워. 그 말버릇은 회의실 밖에서도 들렸다. 녹음 본문은 곧바로 전달되었다. 누가 전달했는가? 구실장이었다. 구실장은 오랜 충성 끝에 남는 건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늦게 깨달았기에 살아남는 법을 빨리 배웠다. 그 즈음 차정원은 또 하나의 균열을 마주했다. 진세훈의 휴대전화에서 본 한혜라와의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단정했고 단정함이 오히려 더 가까웠다. 세훈 씨, 회장님 상태가 변했어요. 오늘은 병실에서 밤새요. 그 문장엔 불륜의 증거도 유혹의 문구도 없었다. 그러나 차정원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정확한 지점을 알아챘다. 밤새우라는 말 뒤에 생략된 모든 가능성. 진세우는 그날 밤 병실에서 잠들었다. 잠들었기에 아무 일 없다고 말할 수 있었고 잠들었기에 모든 일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의심은 사랑을 갉아먹었고 사랑을 갉아먹는 속도는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흡사했다. 아침이면 조금 회복하는 듯 하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추락하는 곡선. 파오는 그렇게 결정되었다.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모두가 결정했다. 한혜라는 이사회에서 이미지 관리 차원의 잠정 조치라고 표현했고 진태석 회장은 침대에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으며 진세우는 잠깐 떨어져 있자고 조심스레 말했다. 조심스러움은 칼날이었다. 차정원은 상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파혼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었다. 받아들임은 등 돌리는 일이 아니라 서서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다. 방향을 바꾼 자리에서 차정원은 한 통의 진단서를 받았다. 오랜 불면과 스트레스가 불러온 심장 부정맥. 중대한 질병이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의사는 당장 수술을 고민해보라고 권했고 권유는 삶과 싸움의 순서까지 바꾸었다. 싸우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명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다는 명제로 뒤집혔다. 그 사이 주하늘은 흔들렸다. 오래 준비해온 계책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두려움을 실감한다. 두려움은 배신의 문을 열기도 했다. 공난숙은 마지막 카드로 돈을 꺼냈고 돈은 다시 주유진을 꺼냈다. 주유진은 살아있었다. 기록 없는 입양, 이름을 바꾼 생활,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쌓아 올린 경력. 주유진은 돌아와 말했다. 오빠, 이제 그만하자. 난 이제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괜찮다는 말은 대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공난숙은 주유진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했고 약속의 조항에는 침묵이 적혀 있었다. 주유진은 침묵을 택했고 주하늘은 침묵을 부수려 했다. 침묵과 고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형제의 얼굴은 닮아 보였다. 닮음은 비극의 증거이기도 했다. 결정적인 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투자자들의 집단 고발이 맞물렸다. 건양그룹 본사 앞에는 피켓과 카메라가 함께 섰다. 현관 안쪽에서는 사내 이메일이 폭주했다. 공지, 해명, 사과, 반박, 그리고 해체. 해체의 시작은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구 실장이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18년 전공 회장님의 지시로 고아원 회계장부 일부를 폐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제가 문장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피켓 소리에 묻혔다. 그러나 반쯤 나온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다. 차정원은 그 소식을 병실에서 들었다. 심전도 그래프가 리듬을 틀렸고 간호사는 부드럽게 팔을 눌렀다. 심호흡하세요. 심호흡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다. 부탁은 늘 사람을 살게 했다. 밤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날 밤 차정원은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낯설지 않았고 다만 낯선 결심이 얹혀 있었다. 차정원은 퇴원 수속을 미루고 먼저 한 곳으로 향했다. 오래전 아버지 차기범이 일하던 공장터였다. 부서진 벽과 새로 선 펜스,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작은 안내판. 재개발 예정지. 예정은 늘 사람을 밀어냈다. 밀려난 자리에서 차정원은 차기범의 번호를 눌렀다. 아빠, 저는 이제 제 이름을 지킬 거예요. 차수아도 차정원도 둘 다 제가 지킬 거예요. 차기범은 오래 답하지 않았다. 오래된 침묵이 통화품질 경고처럼 깜빡였다가 결국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내가 결정해라. 나는 이번엔 내 뒤에 설게. 다음 날 새벽 건양그룹 내부망에 한 통의 메일이 올라왔다. 발신인은 무명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더 크라운의 차명 계좌 목록과 함께 건양그룹 계열사 간 부당거래 도표가 있었다. 도표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혜라. 한혜라의 이름 옆에는 상거래 대금 가장, 내부정보 이용이라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사회가 급히 소집되었다. 한혜라는 억울함을 항변했고 억울함은 절반의 진실이었다. 그녀는 그룹을 지키려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룹을 이용하려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 둘은 동시에 가능했다. 가능성의 겹침은 도덕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법의 판단을 선명하게 한다. 법무팀은 서류를 모았고 감사팀은 서버를 열었고 주하늘은 복도를 걸었다. 주하늘은 복도의 끝에서 차정원을 보았다. 서로의 얼굴에 씌워진 피고는 같았고 피곤 위에 올려진 결심은 달랐다. 주하늘은 끝을 내고 싶었고 차정원은 버티며 바꾸고 싶었다. 그날 저녁 가족 식탁은 다시 사람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엔 누군가의 폭로가 아니라 각자의 고백이 올라왔다. 진세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두려웠어요. 당신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진실은 종종 육체의 약함과 닮아 있었다. 약함을 인정하는 일은 용기였다.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와 함께 반지가 들어있었다. 반지는 한때 미래의 증표였고 지금은 과거의 기록이었다. 차정원은 반지를 건네지 않았다. 반지의 주인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은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준비였다. 그녀는 서류만 꺼냈다. 수술 동의서예요. 살기로 했어요. 살면서 싸울 거예요. 식탁을 떠나는 발걸음 뒤로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낯설지 않았고 메시지는 새로웠다. 차정원 씨, 내일 오전 10시 중앙지검으로 오세요. 제보하신 자료와 관련해 진술이 필요합니다. 제보자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움직임이었다. 다음 날이 오면 차정원은 이름으로 증언하고 주하늘은 이름으로 기록되고 공난숙은 이름으로 기소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이 오면이라는 문장은 언제나 조건문이다. 조건은 늘 누군가의 반격에서 파생된다. 밤늦게 주하늘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원아, 혹시라도 내가 내일 못 가면 그 USB를 내 방 바닥금고에서 꺼내. 비밀번호는 유진 생일. 내가 알 거야. 메시지는 불길했다. 불길함은 때로 예언이 된다. 같은 시각 공난숙은 변호인과 마주 앉아 이혼 서류와 유언장을 동시에 검토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몰랐고 몰라서 위험했다. 변호인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도망은 악수입니다. 공난숙은 웃었다. 웃음은 오래된 무기였다. 나는 늘 악수로 이겼어. 유언장의 마지막 줄에 그녀는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주하늘에게 남긴 것은 없다. 새벽 3시 강변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간단했다. 더 크라운 핵심 임원, 교통사고 위도. 이름은 가려졌고 사진은 흐릿했다. 그러나 흐릿한 사진은 선명한 공포를 불러왔다. 차정원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이번에는 숫자만 찍혔다. 사자리의 생일. 주유진의 생일이었다. 차정원은 뛰었다. 방, 금고 USB. 손끝이 차가웠다. 차가움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 잠금 장치가 삑 소리를 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문틈 아래로 한 장의 봉투가 밀려 들어왔다. 봉투에는 아무 글자도 아무 로고도 없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주하늘과 주유진,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소녀 하나가 더. 소녀의 얼굴은 반쯤 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 세 번째 아이를 찾으면 모든 것이 뒤집힌다. 차정원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세 번째 아이. 기록에도 고백에도 없던 존재. 그 아이가 증발한 퍼즐 조각이라면 공난숙의 마지막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남아있는 카드가 살해인지 구조인지 또 다른 거래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오전 10시의 진술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 시작의 뒤에는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고백,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살아서 버티고 버티며 판을 뒤집는 것. 그리고 메시지가 또 왔다. 발신인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다. 영채가 돌아온다. 주영채의 귀환은 소문 속 이야기였지만 소문은 때로 사건의 예고편이었다. 주영채가 돌아오는 순간 가짜라는 말은 다시 새로 정의될 것이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위해 거짓을 선택했는지가 문제로 바뀔 것이다. 선택의 대가를 누가 감당할지, 그리고 그 대가가 사랑인지 자유인지 혹은 또 다른 상처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차정원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다.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다. 내일 나는 내 이름으로 진술한다. 그 다음엔 너의 이름을 찾아낸다. 창밖 하늘은 새벽과 아침 사이 이름 붙이기 애매한 색이었다. 애매함은 언제나 가장 위험했고 동시에 가장 가능성이 많았다. 그리고 통화 기록의 맨 위에 새로운 이름 하나가 또 떠올랐다. 비공개. 발신자는 말하지 않았고 대신 녹음 파일을 보냈다. 짧은 숨소리 뒤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공난숙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약속대로야. 너만 조용히 있으면 세 번째 아이는. 녹음은 중간에서 끊겼다. 멈춘 문장 뒤에 오는 단어는 무엇일까? 숨길까, 돌려보낼까, 지킬까, 아니면 없앨까? 내일이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의 끝에서 누군가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 거짓말이 누구를 살릴까? 누구를 무너뜨릴까? 그리고 누구를 진짜로 만들까?